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필요하다면 미 해군은 가능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 세계로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이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와 글로벌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이 전날보다 각각 5% 이상 오른 75달러대와 82달러대로 뛰었습니다. 국제유가는 한때 9% 이상 폭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운송 의지를 밝히면서 상승폭이 좁혀졌습니다. 지정학적 불안감 고조로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뉴욕 증시 개장 30여 분 후인 한국 시간 4일 새벽 0시 5분께 달러당 1,506원 가까이 치솟았다 1,490원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강세 영향으로 금은 4% 떨어졌고 은값은 7% 이상 급락했습니다. 미국 사모대출 시장의 건전성 우려로 월가 대표 투자회사의 관련 펀드에서 투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대표 펀드 지분의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수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모대출이란 은행이 아닌 금융중개사의 대출을 말하는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환매 요청이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사모대출의 불안감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경제현장으로는 SBS BGF과 유튜브에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F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이란 공습으로 우리 증시가 연이틀 폭격을 맞고 있는데요. 지수가 8% 이상 빠질 때 20분간 모든 주식 거래를 중단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오전장에서 두 시장에서 차례로 발동됐죠. 원달러 환율은 뉴욕 시장에서 한때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 연이틀 우리가 폭격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시장보다도 낙폭이 큰데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닥, 코스피 양쪽에 동시에 차례로 걸렸습니다. 자, 우리 윤원태 부소장님, 예상보다도 좀 더 낙폭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오늘 서킷 브레이크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급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서킷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더 하락을 했거든요. 더, 장중에 네. 코스피 기준으로 12%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전에 찾아보고 오니까 네. 코스피 기준으로 12% 이상 하락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어허. 9.11 테러 때. 9.11 테러 네, 때. 그때 12.0% 정도 하락을 했고 예. 오늘 장중의 하락폭은 역사상 최고 수준의 하락폭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만큼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네, 이유가 신가? 뭡니까? 네. 이유가?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아. 최근에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오른 네. 지수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외국인들. 팔았고 네. 오늘도 열심히 팔고 있는데요.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 지금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터졌고 우리 주식 비중을 줄이고 싶은데 어디를 줄일까? 가장 대표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수익이 난 데를 줄이겠죠. 많이 그래서, 오른 나라. 네, 많이 오른 네. 나라. 네. 단기간 내에 특히나 많이 오른 나라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연초 대비 50% 이상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 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했던 게 이제 어제 오늘에서 합쳐서 한 20%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예. 지수 기준으로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틀간에 네, 1,000포인트.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의 신용 잔고에서도 이제는 반대 매매가 출회하기 시작을
나타나는 모습인 것 반대 같습니다. 매매, 담보 가치가 이제 담보 가치보다 주가가 거의 뭐 떨어지고 있군요. 맞습니다. 더. 그러니까 20% 정도 하락을 하면 이제부터는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예. 지난주까지 이제 신용잔고 기준으로 32조까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신용잔고를 보였었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주가 급락에 따라서 네. 차익 실현 또는 반대 매매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식의 역사적 가장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이 빚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용융자잔고 32조 반대 매매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 엄청 크기 때문에 비투의 위험성을 조금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박형준 이코노미스트께 보시기에 경제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떨어진다 참 말하기는 쉬운데 뭐 일본도 원유 의존도가 높고 우리도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가 더 충격을 받는 어떤 또 다른 측면이 좀 있을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시기에? 아마 대외적인 우리나라 원화의 위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원화 어떤 면에서요? 네. 일단 일본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비슷하게 원유 의존도가 높지만 예. 적어도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기축 통화의 하나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예. 경제 규모도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영향이 좀 적은 것 같고요.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고 예, 뭐 1,500원 우리 시간 새벽에 그렇죠. 돌파했던데. 간밤에는 1,500원도 넘어섰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보다 더 떨어지는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원화, 우리나라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네. 봅니다. 예, 지금 원화 자산, 우리 원화가 대표적인 자산이 우리 한국 주식이니까 이 부분 조금 이따 한번 더 물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혹시 뭐 오른 종목 방산 좀 올랐습니까? 방산도 좀 약해 보이던데요. 어제장과 오늘장 비교, 어제장은 방산이 한 20% 가까이 올랐고요. 예. 정유주가 같이 오르긴 했는데 예. 반대로 오늘은 방산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종목,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나머지 방산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 또는 뭐 지수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예. 반대로 오늘은 이제 어제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정유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던가 아니면 정제 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정유주들이 한 2%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다 떨어지는데 LIG 넥스원만 그 중에서 유독 오르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LIG 넥스원과 하나 시스템이 네. 이제 매출하는 것 중에 천궁2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 뭐 쓰였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지대공 천국도. 미사일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번에 실사용이 되면서 네. 적중률이 90% 이상으로 검증이 됐고요. 네. 미국의 패트리엇과도 성능이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수주 기대감이 더 확대되는 모습들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 주식을 그동안 이번 때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팔아왔거든요. 그걸 이제 개인들이 떠받쳐 왔는데 우리 원화 자산, 원화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뉴욕 시장의 새벽에 1,500원을 돌파했는데 자, 관심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1,500원 돌파가 일시적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앞으로 상승 쪽으로 계속 가는 건가? 뭐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요. 우리 지금 이 이란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생각보다 높은 환율 수준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조금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환율이 이어질 거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뭐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지표들을 보면 네. 이란 문제가 단기에 그칠 거다라는 시각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젯밤 미국부터 네. 저기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어제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예. 주가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국채 금리는 오르고 예. 그러니까 달러 이외에는 예. 거의 대부분 그동안의 안전자산이라고 분류가 됐던 자산들마저도 성과가 안 좋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번 중동 문제가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을 가격 지표들이 좀 반영을 하고 시작한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요. 예.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유가 상승의 충격에 취약한 나라이거든요. 네. 유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네.
한 $30 정도만 증가를 오르게 되면 지금보다 $30 더 네, 오르면 더 $100 넘어서면 $100 정도가 되는 거죠. $100 되면 지난해 우리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였던 무역 흑자액이 다 상쇄가 되는 수준이 되게 됩니다.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고 가시화된다고 하게 되면 네. 1,400 후반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뭐 환율이 좀 1,400원대 초반으로 좀 떨어지는 듯해서 이제 네, 좀 네. 안정되나 그런 기대를 네, 했는데 네. 이번 사건으로 일시적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좀 높은 데서 좀 유지될까 참 이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다행스럽게 이게 단기간에 그친다고 하게 되면 예. 뭐 1,400 초중반까지 환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을 조금 네.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 양쪽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고 뭔가 호르무즈의 봉쇄도 길어진다 그러면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 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1,480원이 상단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1,480원.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선다고 하게 되면 그 위에 상단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 위로는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정부 당국도 조금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고 솔링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당장 뭐 시장 개입으로 한 것 같고요. 오늘요. 네. 네, 일단 1,400원, 1,480원을 넘어서게 되면 일단 1,500원 이상으로 조금 쉽게 넘어간다. 이 수준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정말 글로벌 금융위기 아까 이 9.11 테러 이후에 정말 이런 정도의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크니까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를 우리 개인들이 아주 용기 있게 받아줬는데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 이 실탄이 좀 다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현재 개인들의 매수 동향은 어떤가요? 오늘 장이 확실히 개인의 매수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정도의 급락이면 확실히 이제 두려움, 공포감이 느낄 만한 국면은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올랐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잘했는데 모두들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인지할 만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이번 장은 개인들에게 한번 호되게 혼내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전에는 매도로 대응이 되다가 개인들이? 오후 들어서 이제 매수로 다시 또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예. 개인들 입장에서도 개인들의 잔고는 화수분이 아니거든요. 네. 한도가 있고 현금 보유량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소진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용잔고에 반대 매매까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예. 개인들의 매수 흐름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부동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그 가능성은 저는 원래부터 좀 제한적으로 봤었고요. 아, 부동산 대기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그쵸, 기다리고 가지고 있는 있다. 자금의 일부가 들어올 수 맞습니다. 있다. 그 부분은 이제 확실하게 뭐 두드러졌던 게 예금 자산이 감소하고 증시 예탁금이 늘어나는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었고 네.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들어오는 자금들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장에서는 네. 다시 또 이제 예금으로 안전자산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동안 개인들이 받쳐줬던 이 증시는 과거 얼마 전까지와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개인의 매수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참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때는 개인들이 뭐 이런 폭락장에서 뭐 용기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물러서 있어야 되는지 참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투자자의 관점과 투자 성향에 따라 저는 선택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역사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나서 평균 한 달 뒤면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한 달. 네. 네. 딱 한 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 한 달 뒤에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을 다시 재현한다라면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 투자자라면 저는 지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 오늘 밤에도 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예.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다 보니까 당장 오늘 뭐 주가가 10% 빠진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부 태우기보다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오늘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싸 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도 비슷했을 거예요. 어제도 싸 보였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더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 단기간 내에 접근하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고 네. 투자 기간을 조금 장기로 보게 된다라면 지금보다는 주가는 다시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아까 잠깐 우리 박형준 이코노미스트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금과 은도 떨어졌다. 이게 다 안전자산이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불이 나면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도가 있어서 귀금속 값은 오를 텐데 첫날은 올랐잖아요. 다음날 바로 뚝 떨어졌단 말이죠. 왜 금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공포심이 조금 과도하게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금 가격은 뭐 떨어지긴 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장기화되고 물가 부담도 커지고 예. 하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시 늘어난다. 그리고 작년에 금 가격 상승의 주된 수급적인 요인이 중앙은행의 금 매수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미국과 이란 문제에서도 미국의 신뢰할 수 없는 정책,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각국 중앙은행도 달러 자산을 뭐 많이 갖고 있을 요인은 별로 못 느낄 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금을 다시 조금 찾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태가 좀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에 대한 수요는 뭐 늘어나면서 금 가격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은값은 금값보다 낙폭이 컸고 금은 전고점을 어느 정도 조금 회복하는 듯한데 은은 회복을 못 하잖아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금과 은이 귀금속 자산으로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방향성도 비슷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 가격의 상승이 너무 과도하면서 예. 역사적으로 유지됐던 금과 은 가격의 어떤 스프레드가 예. 깨져버렸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동안에 너무 올랐던 은이 좀 정상화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증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증거금요. 그러니까 네. 은 가격이 조금 크게 하락할 때 문제가 됐던 게 선물 시장에서 그 증거금 인상이었는데 네. 은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증거금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정책 당국자 미국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제 이슈 때문에 네. 금보다 상대적으로 은 가격의 상승 회복이 조금 덜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충격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뉴욕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아시아 증시도 약세지만 우리보다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이제 뭐 근본적으로 중동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좀 민감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선은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빠지는 건 저도 이해할 수는 없는 국면입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 보면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 노출도가 압도적으로 크고 네. 이번 전쟁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이제는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가의 상승과 함께 금리의 상승까지 이어진다라면 이 부분이 경기 둔화로까지도 직면될 수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모습들 때문에 대외 노출도가 높은 한국이 오히려 조금 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어제 폭을 만회하긴 했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맞을 것 같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에 대해 생각해 본다라면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저는 하락폭도 큰 게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정이 좀 필요할 텐데 조정을 거친 다음에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이 이란 전쟁이 뭔가 그런 좀 빌미를 좀 제공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 언급을 했지만 뉴욕 시장에서 금리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때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 금값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 조금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면서요. 이자가 없는 자산이니까. 근데 미국 시장에 지금 국채 금리가 조금 오르는 상황인가요, 지금? 그래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조금 상승폭은 좀 줄긴 했는데 예. 일단 국채도 좀 불안한 상황인 거는 분명합니다.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가 우려. 네. 그러면 그 물가 우려는 미 통화 정책에도 조금 영향을 줄까요? 지금 미국이 연준이 뭐 언제 금리를 내릴까 올해 중에 뭐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영향을 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지금 올해 시장에서 연준이 2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상황이라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고 하면 기준금리 인하 시나리오 자체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그건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다. 금리 통화 정책 미 연준이 이제 금리나 뭐 올해 두 차례 예상에 조금 미뤄지거나 아예 테이블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없앤다면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우리 경제,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게 2월 초에 해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연준 해시 이벤트의 가장 그 핵심도 해시이 매파적인 사람이다라는 네. 이슈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출렁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연 2회 정도가 지금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1회 또는 없어지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충격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상당히 클 것 같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랑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 예. 트럼프의 지금 가장 큰 난제가 금리거든요. 금리를 못 낮추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활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예.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자산 가격들이 반대로 지금 역행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한국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동반해서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 금리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한국 기준금리도 올릴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한국은행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는 그 가능성을 아주 낮게 봤습니다. 예. 다만 앞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오르고 물가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유가가 10% 오르면 보통 물가가 한 0.3%포인트 정도 오른다라고 일반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예. 이미 10%가 올랐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인플레에 대한 압력 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구간이기 때문에 네. 금리에서부터 오는 충격이 앞으로 대비해야 될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금리 리스크를 좀 대비하라. 이게 과연 통화 정책,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번 이란 전쟁 사태로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가가 지금 10% 이상 오른 상태. 이게 과연 만약 좀 지속이 된다. 10% 이상 오른 게 계속이 된다. 그러면 금리도 지금 상승 분위기, 유가도 올라, 원달러 환율도 올라. 우리 전체 경제로 보면 뭐 3중고, 4중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코노미스트로도 이런 게 우리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서 올해 뭐 조금 2%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시나리오별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네. 하게 되면 유가가 뭐 $100 이상으로 오르고 장기화되고 이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 100달러 이상으로 장기화된다. 네. 우리 경제에 두 가지 정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반도체하고 AI 사이클입니다. 반도체하고 AI가 에너지에 대한 사용 의존도가 대표적으로 높은 산업입니다. 유가가 높게 형성이 되게 되면 비용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지금 한참 AI 투자 사이클이 한창인데 네. 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물가 부담 높아지게 되고 에너지 의존 비용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네. 이 투자 사이클 자체가 위축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예.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 반도체 호황 이게 생각보다 빨리 꺾일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이거는 이제 증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겠네요.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올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한 우리나라 성장률이 2.0%고 예. 이 대부분은 반도체 호황에 기인한 건데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되면 성장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봐야 되겠죠. 이게 좀 최악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유가 배럴당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하게 되면 기본 시나리오는 네. 단계에 그치는 거죠. 한 달 정도 사이에 이란과 미국 사이 평화 협상이 시작이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 완화가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네. 가격 변동성이 좀 커지긴 하겠지만 기존의 추세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주가도 그동안의 시나리오, 뭐 환율도 그렇고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지금의 일시적인 이런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은 조금 정상화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배럴당 100달러에서 좀 지속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전력값이 워낙 사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이 어마하게 많잖아요. 비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투자가 둔화되면 그동안에 얘기했던 AI 거품이 이제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이제 소개하신 네. 것 같은데 네. 3호 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 주셨잖아요. 예, 3호 대출 시장. 그래서 AI 쪽에서도 3호를 많이 지금 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출을 많이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도 불거질 수가 있어서 네. 일단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비단 이쪽에서 전쟁 나는 걸 떠나서 유가와 금리와 환율과 반도체와 AI의 전반적인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게 주가가 급락하는 것만으로 지금 끝날 일이 아니고 그 파장이 어떻게 확산될지 조금 정말 걱정스러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큰 충격을 최근 이제 이틀 연속 받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5천 뭐 170, 1000. 혹시 뭐 이렇게 환율이라든지 우리 경제에다 미치는 영향들이 약간 시나리오별로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지금 뭐 가능합니까? 이게 좀. 당장 이번 주는 예상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전쟁 발발이 지난주 토요일이었다라면 일주일간이 가장 변동폭이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조금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예상보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뭐 생각하는 베이스 시나리오 정도로가 될 것 같고요. 네. 베이스 시나리오 정도로만 된다라면 우선은 뭐 종전에 대한 기대감 또는 그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나면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을 저는 거칠 것이다라고 한 달?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이게 워스트 시나리오로만 간다라면 지금 최근에 이제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레바논 무장단체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종교 간의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순위파와 지금 시아파와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 네. 이건 이제 국지전으로 넘어가서 초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낮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과거에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일찍 끝날 거다라고 저희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4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는 부분들 감안해 본다면 쉽사리 이거는 뭐 너무 긍정 편향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미 뭐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고 나머지 뭐 후티 반군이라던가 이라크 군들도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리는 거 보면 네. 확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당장 지금 지정학적 변수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해보다라면 한국의 체력은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체력은 저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체력은 살아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반도체 IT 업종에서 나오는 뭐 매출 영업이익 단에서만 생각해 본다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원래 자리가 고점의 원래 자리가 아니라 뭐 6천 전후반대의 정도 원래 자리로 한 달 뒤 정도면은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그동안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우상향하는 이런 곡선에 과연 훼손이 될 건가? 이게 좀 무너지거나 꺾일 것인가가 관심인데 이 우상향 곡선이 살아있으려면 이 전쟁이 일시적으로 끝나면 살아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장기화되거나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우상향 곡선도 장담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예. 지금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2년이요? 아마 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2022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10만 원 가까이 가면서 10만 전자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는데 예. 그때 공교롭게도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사이클이 이제 꺾였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과거 그때를 전철을 밟을지 아니면 뭐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 나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유가 상승 자체는 조금 생각보다 무게감을 갖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걱정스럽게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예. 이게 단기간에 끝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동안에 봤던 안정적인 시장을 보게 될 텐데 이게 한 달, 두 달 넘어가게 되면
앞서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뭐 반도체 우리나라 좋았지 않습니까? AI 좋았었는데 예.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도 조금 바꿔야 될 필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은 이제 사망한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얘기할지 그리고 그 영향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에 서 많이 다를 텐데 이런 때 투자자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윤원태 부사장께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때 투자자들은 물론 주식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주식을 그동안 포모 증후군 때문에 좀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좀 나눠 본다면 어떻게 조금 이 자기 전략을 어떤 입장으로 세워야 할까? 우선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이런 급변동에서 뉴스만 보고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반대로 지금은 좀 참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제 매도가 하고 싶어서 막 네. 그나마 수익이 나신 분들이라면 빨리 매도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매도하고 그다음 매수 타임을 찾기도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증시 변동성 상당히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뭐 반대 매매의 필요성이 아니다라면 조금 저는 기다리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반대로 증시가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래 한국의 체력으로 복귀하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거지는 변동성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개인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을 잘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판단이 어려운 개인들이라면 네. 오히려 지금 포지션을 조금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오늘 장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거봐라 이렇게 하락하는데 오늘이라도 팔아야지라고 네. 할 수 있겠지만 네. 조금 길게 보는 긴 시각에서 본다라면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참고 견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그 증시 미치는 여파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 윤원태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 부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서울 지역 휘발유값이 리터당 평균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중동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가 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충격을 줄지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원유를 다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란 전쟁에 과연 어떻게 될까? 길어지면 원유 수입 완전히 끊기나 걱정이 많은데요. 국제유가 지금 많이 올랐죠? 어느 정도예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데요. 예. 또 유가를 떠나서 우선 많은 생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빨리 조속히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유가는 유럽 기준으로는 20%가 넘게 올랐고요. 20%. 예. 그다음에 미국은 사실 자체 조달하는 석유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그런 상태죠. 예. 근데 이제 유가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예. 가스 가격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가스요? 왜 네. 그러죠? 네. 가스는 네. 지금 특히 유럽이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다가 네.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 안 받기로 하고 예. 사실 중동의 LNG, 미국의 LNG를 많이 특히 중동으로부터 LNG를 많이 사고 있는데요. 카타르에서 주로 수입하는 그렇죠. 네. 카타르에서 나오는 물량이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는데 따라서 가스 시장은 더 큰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스는 예. 유럽도 큰 문제고 사실 우리도 큰 문제인데요. 유럽은 우리도? 예. 네, 벌써 한 60% 이상이 거의 70% 오른 상태고요. 전쟁 이후에. 예. 그 현물 가격을 말씀드린 예.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현물 가격으로 보면은 10불 70전에 들어오던 것이 네. 전쟁 나고 바로 며칠 사이에
지금 25불입니다. 현물 가격이. 현물 가격이요? 거의 14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오. 우리가 이제 장기 계약에 의해서 한 70%는 받지만 30%는 현물로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충격이 있을 거고 이게 더 계속 심해지면 네. 유가도 중요하고 예. 또 가스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통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된다 그래서 유가, 원유 가격만 이렇게 지켜봐 했는데 네. 가스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오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원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면 우리한테 아주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네네, 1973년 맞습니다. 1차 쇼크, 네, 1979년 2차 오일 쇼크. 네네. 혹시 그때가 다시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정말 걱정이 많은데 네네.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 중동 산유국의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미국과의 관계, 뭐 정치적 지형이라든지 좀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네, 성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첫 번째, 네. 당시 중동 사태는 이제 그 아랍에 있는 국가들이 일치 단결해서 예. 이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에 고통을 주겠다 해서 시작된 것이고요. 예. 지금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일치 단결돼 있지 않고 오히려 이란이 이제 여러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이런 국가를 공격하면서 사실 이란이 좀 독자 행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랍의 많은 국가들이 일치 단결돼 있지 않다 하는 점이 큰 점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점은 예. 그동안 그 중동에만 의존했던 전 세계의 에너지가 사실 미국 시장이 많이 커지면서 네. 사실 미국이 지금 생산량이 제일 많거든요. 미국이 석유도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에 의존하는 점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과거만큼 의존도는 줄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예. 문제는 이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은 통행 그 운송 부분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운송, 그러니까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호르무즈 운송. 해협을 통해서 약 1,700만에서 2천만 배럴이 하루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요 국가가 이제 중국, 인도, 한국, 예. 일본 예. 이 네 개 국가가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 이 2천만 배럴에 가까운 물량이 이 수송을 중단했기 때문에 예. 지금 유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이란 위협하기 때문에 네, 배를 이미-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네, 드론 공격도 일부 됐고요. 드론 공격으로. 그 다음에 150척이 지금 대기 중인데 예. 이렇게 공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석유나 가스는 예. 해상 보험료가 엄청 치솟고 사실은 운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을 또 안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안 받아줄 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해군이 예. 미국이 이제 그 보험자 역할을 하겠다는 트럼프가 얘기도 있었지만 호송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하지만 그게 뭐 절대 공짜가 아니고 아. 거기에 따르는 많은 비용을 또 청구할 것이고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미 해군이 그 유조선을 그것은 이제 호송을 한다 그러는데. 예, 현재 그 이란 해군을 예. 지금 9척을 예. 침몰시키고 나머지도 이제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는 음. 의도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달려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쟁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당분간 보험 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 석유나 예. 가스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또 기뢰를 또 이란이 그럼요. 터뜨리는 뭐 여러 가지 건- 방법이 있을 예, 수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방법으로.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이제 상당히 위협을 지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통하는 원유가 아시아의 중국, 일본, 또 인도, 한국인데 네네. 대부분이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중국으로 가는 거죠. 중국은 전체 수입량의 한 40% 정도, 50% 정도를 그쪽에 의존하고 예, 있고요. 예. 인도는 거의 한 60%에 가깝다는 인도. 의견이 있고 이게 예. 통계가 약간 다릅니다. 네. 일본이 90%에 육박합니다. 일본은 일본이? 의존도가 원유의 경우 예.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한 70% 정도 예. 거기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가스, LNG는 약 20에서 30% 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물량을 받는 거는 그래도 가스는 조금 난데 예. 이제 물량은 아주 극단적인 얘기고 예. 사실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석유 가격과 예.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특히 가스 현물 가격은 지금 140%뛴 상태고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 우려가 되고 이 가스 가격이 그렇게 오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스는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 계약된 게 한 70%입니다. 고정 그거는 계약이? 이제 유가 연동입니다. 그리고 그게 반영이 몇 달 늦어지기 때문에 임팩트는 좀 서서히 오고 생각보다는 충격이 적은데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스의 그 30% 저희가 수입하는 현물은 저희가 그 바로 지금 140%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입하면은 이제 많은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 가스 시장의 직수입이 늘면서 현재 가스공사는 9일치를 비축하고 있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비축하는 양이 9일치입니다. 근데 이제 직수입자는 사실은 비축량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사실 뭐 한 6일치 정도 있지 않을까 가스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는 석유는 그래도 좀 비축이 좀 여유가 있고 우리 석유 비축은 조금 뭐 한 6, 7달 정도. 뭐 7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아껴 썼을 때 얘기고 저는 그것도 그렇게 7개월까지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가스는 9일치 비축인데 그것도 가스공사만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수입자도 비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비축을 늘리는 게 사실 되게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네요. 언제 이런 또 사태가 중동에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원유만이 아니라 가스 비축 문제도 조금 우리 심각하게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가스 얘기를 했는데 가스값은 지금 140% 올랐다 그러는데 원유는 지금 유럽 기준으로는 한 20% 올랐다 20% 올랐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세 자릿수, 이제 100달러라는 게 쉽게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이 100달러를 넘은 적 좀 몇 차례 있었죠, 최근에도? 예, 있었습니다. 120달러를 넘은 적이 120달러. 최근에 뭐 최근이라 하면 지난 한 20년을 봤을 때 세 차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위기가 오기 직전에 그때 사실 중국, 인도의 신흥국 경제가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사실 상당히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유가 200불 간다고 했던 그런 골드만삭스가 예측했던 시기인데 그때 유가가 140불까지 그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 상당히 이제 유가가 120불 넘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랍의 봄이 2011년 경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이 막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역시 유가가 128불까지 가는 그래서 120불을 넘어섰던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이때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가 이제 전체 시장에서 사라진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때 역시 유가가 한 120불을 넘어서 130불대까지 올랐던 그 세 차례 120불까지 올랐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런 시점은 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려면은 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 전망이 좀 어려운데 이런 때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그리고 러시아 이런 산유국들이 조금 생산을 조금 늘리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그건 좀 역부족인가요? 그 정도 가지고? 예,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그분들이 더 증산하겠다고 하는 4월부터 증산하겠다고 하는 20만 6천 배럴은 20만 6천 배럴. 지금 사실 물동량의 영향을 받고 있는 1,700만에서 2천만 배럴 대비 사실 뭐 1%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양이고 양이거든요. 또 그나마 생산되는 것도 다 호르무즈 해협 쪽에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하지만 이제 중동 국가들이 그래도 어떤 그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단합해서 유가가 너무 오르지 않도록 자기네들이 좀 하겠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유가가 그동안 너무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쪽은 어느 정도 일부 그쪽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증산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지 실제 그것이 되기는 어렵고 특히 된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지 않으면 그 물량이 해소가 안 되고 운송할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장기간 되면
지금 생산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예. 수송에 나를 수가 실어 나를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비축 창고도 차버리면 네. 그 생산 시설도 중단을 하고 예. 그럼 그것을 다시 가동하는데 투자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인명 피해도 줄여야 되고 하는 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육로 운송, 뭐 파이프라인을 통한 육로 운송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호르무즈이 맞습니다. 뚫려야만 네네네. 좀 전반적으로 유가가 안정이 될 텐데. 그래도 사우디가 한 700만 배럴, UAE 쪽으로 한 150만 배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 상당 부분 유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유럽으로. 위치적으로 그것들 떠나서 예. 기본적인 이 2천만 배럴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기를 기대하면서 네네. 현재 국제 유가 가스도 이렇게 오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가 뭐 수혜를 입는다. 러시아에 싼 원유를 중국이나 인도,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중국이나 인도에서 좀 많이 살 거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국가 간의 입장이 조금씩 여기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위기를 좀 느끼는 국가가 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은 이 틈에 이제 사실 러시아 석유를 더 수입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100% 먹히는 나라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인도는 최근에 관세 협상 등으로 이제 러시아 원유를 안 사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애매한 입장입니다. 이거를 뭐 그대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싼 석유를 계속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인도가 사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러시아는 사실 조용하게 지금 사실은 좋은 그 혜택을 보고 있죠. 우선 첫째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자기가 파는 기름에 대한 그 재정적인 대가가 되게 커지는 거고 또 정치적으로 지금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굉장히 고립되다가 중국이나 인도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약간 이 내고할 수 있는 레버리지 갑의 위치가 좀 돼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전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용한 승자가 러시아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이 좀 싫어하겠네요. 네. 중동 지금 사태가 터지니까 좀 여러 가지 가스 원유 걱정을 하는데 우리 그동안에 조금 뭐 수입선 다변화 미국 쪽으로 좀 많이 옮겼습니까? 다변화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네, 많이 됐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일본처럼 90% 이상이 중동이었는데 지금은 한 65%에서 70%로 줄었고요. 특히 미국에서 저희가 한 17%, 18%, 그러니까 미국이 두 번째 수입국입니다. 저희가 석유를 수입하는. 미국에서 많이 수입을 이제 했지만 그래도 아직 60%가 넘는 70%가 중동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그쪽에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도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고요. 아까 국가별 얘기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럽의 경우가 제일 어려운 입장입니다. 유럽이? 네, 유럽도 굉장히 어려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제재를 걸어가지고 러시아 이제 가스를 수입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그 가스 위기, 에너지 위기를 겪었었는데 그걸 이제 중동에서 미국에서 LNG를 수입해서 어느 정도 풀었다가 지금 중동 사태가 되면서 카타르에서 수입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지금 에너지 위기네요. 유럽은 다시 한번 또 에너지 위기가 오고 있는 그래서 가뜩이나 경제가 제일 어려운 곳인데 더욱더 이제 어렵게 되는 상황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급등하고 있는 이란 전쟁으로 급등하고 있는 국제 유가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국제유가죠. 유가가 연일 뛰고 있지만 아직은 배럴당 80달러대입니다. 세 자릿수 돌파하면 경제적 충격은 심각할 겁니다. 전문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고 사우디 같은 주변 국가의 원유 시설이 파괴되면 유가 세 자릿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가능성 30% 정도로 봤는데요. 호르무즈 봉쇄 기간이 글로벌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